네, 안녕하세요. 메가파인에서 회계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박명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중에서 세무회계 쪽에서 조금 알아주는 자격증, 특히 대학생들, 학생들은 취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 들어갈 때 많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인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서 이제 세무회계를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시험이 조금 어렵죠. 근데 그 재경관리사 시험이 범위는 조금 넓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암기만 잘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중에서 이제 세무회계 과정에 대한 간단한 OT와 그리고 세무회계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세금.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 중심으로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볼 거예요. 시험 안내는 제가 이제 이 재경관리사 세 과목을 다 강의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이제 학원 타사는 대부분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과목당 하나씩을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뭔가 각각의 과목마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밀접한데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가 잘 이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장점이고 너무나 예뻐서 공부를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잘 공부하시면서 이게 너무 어렵진 않은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재경관리사 시험을 회계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확 들어오는 학생들도 1000명 중에 2명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도움을 줄까. 특히 세무회계는 회계관리 1급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세무회계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재경관리사 전체 시험을 세무회계만 듣는 수강생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 다 OT를 진행하긴 했는데 일단은 시험 시간은 전체 15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재무, 원가, 세무를 같은 시간대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먼저 풀어도 되고 세무를 먼저 풀어도 되고 재무를 먼저 풀어도 돼. 하여간 150분 동안 푸니까 한 과목당 50분씩 배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 35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세 과목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6번 정도 시험이 있죠. 근데 2020년도에는 중간에 한 번 시험 시행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뭐 6회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험을 일정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지 잘 시험 일정을 짜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정 그리고 장소 같은 거 시험 그리고 시험 접수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합격 기준 모든 과목이 전부 다 70점 이상이 맞고 점수는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돼요. 근데 이제 전체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회계는 잘 못했어. 점수가 50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세무를 너무 잘한 거지. 그래 100점이 나왔대. 원가는 딱 70이 나왔대요. 근데 얘는 맞는데 요거 두 개는 150이니까 150 더하기 나누기 2하면은 70은 넘잖아. 그쵸? 27에 14니까. 그래도 불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과목당 70이 다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과목당 7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해, 이 시험이. 그래서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췄다는 전제하에 합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되게 잘하고 어느 과목을 되게 못하면 되게 못하는 과목도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불합격이 돼요. 75, 75, 70 그러면 합격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는 평준화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 접수비가 좀 비싸잖아 얘가. 그러니까 접수비가 비싼 만큼 시험 준비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실무 전문가가 뭐 인증해요. 그래서 과목당 범위가 되게 넓고요. 국제회계 기준의 모든 것들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재무회계. 원가는 원가에다가 관리회계까지 뭔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수 분야까지 관리 체계를 모두 다 공부하는 게 이제 원가관리회계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세무회계는 또 어떤 과목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과목마다 뭐 그 출제자가 이제 출제하고 있는 범위를 우리 교재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느 범위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를 말하기가 좀 애매해. 재무회계는 그냥 모든 범위에서만 2-3문제씩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40문제 이렇게 원가관리회계도 뭐 5문제씩 나온다고 쳐 이렇게 8개씩 뭐 이런 식인 거야. 범위가 다 이렇게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보는 세무회계는 과목이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조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지,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에게는. 범위가 항상 넓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위가 되게 넓어. 징글징글하게 많은데 아주 깊이 있진 않아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교재 외에 다른 걸 봐봤자 쓸모가 없어. 어차피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토대로 그냥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다른 뭐 부수적인 교재가 사실은 필요 없고 요점 정리 필요 없고 교재가 요점 정리거든. 교재가 되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일단 글씨체가 커요. 조그맣진 않아. 코딱지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이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되게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책 자체가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기준서를 완벽하게 정동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교재가 파트가 끝날 때마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연습 문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달달달달달 풀어보고 어느 순간 이해가 되면 조금 암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시험을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세무회계 챕터를 좀 볼게요. 우리 세무회계 챕터가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세가 무엇인지 총론을 좀 바라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공부해야 되는데 난 법인세를 막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가 뭔지를 몰라. 근데 세금만 막 계산하는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게 거시적인 뭔가 이제 안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무엇인지를 파트 1, 2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요 두 파트에서 4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로 출제돼요. 4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당 2.5점이니까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배점이 됐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가 큰 세법이 3가지가 이렇게 묶여져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 중에 그 세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운영이 안 되는 거, 재정이 조달이 안 되는 세금이 3개밖에 없어. 그 3개 빼고 나머지는 코딱지 같아가지고 걔네들은 걷어는 안 거느나 얘를 이겨낼 수 없는 거야. 그 3개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의 세금을 공부하게 되고 양이 만만치가 않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들 많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니까 웬만한 내용을 일단 섭렵은 해야 돼. 근데 아주 깊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3가지의 세목이 출제가 되는데 법인세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17개 아니면 18개 정도가 문제가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소득세죠. 소득세가 7개나 8개 정도. 그리고 부가세가 이 세 가지의 세금 중에서 부가세가 사실은 난이도가 제일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득세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10문제, 1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재무회계나 원가는 이렇게 어디에서 몇 문항이 나요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게 다 연결돼 있거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맞춰지면 섞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세금은 그렇게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라 각각의 문항이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회계를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까? 근데 제가 오프라인이나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요 3개 중에 법인세가 제일 양이 많고 그리고 법인세가 조금 더 어렵고 사실은 무게가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교재 순서대로 조세를 이해한 다음에 바로 법인세를 들어가면 아, 이 길은 내가 아니구나. 재경을 포기하겠다. 이걸 따서 뭐 하겠나. 내가 CTA가 뭐 세무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 왜냐면 법인세가 헉 숨이 막혀. 왜냐면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실무자들도 법인세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3가지의 순서를 제가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 순서는 조세하고 국세기본법을 조금 다루고요. 되게 뭐 얇긴 한데 내용이 좀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세금이니까 딱딱하고.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미도 많고. 그래서 요거 2가지를 먼저 끝내고 부가세를 먼저 할 거예요. 제일 심플하고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침에 커피 사 먹었잖아요. 그쵸? 여름이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씩은 마시잖아. 싼 데 가면 2,000원 정도 하고 비싼 데 가면 4,500원 정도 해요. 가격값은 되게 크죠. 근데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무슨 세금을 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소비 활동을 해요. 소비 형태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살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좀 쉽거든. 부가세는 내가 늘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부가세는 조금 와닿아.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할 거고 순서는. 그다음 2번째, 대학생이면 대부분 상용직으로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고 싶어서 지금 알바하잖아.
내가 대학생 생활하면서 뭔가 소득은 어느 정도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알바를 해. 그러면 알바를 하면 돈을 받죠. 자, 그 돈은 근로소득이긴 한데 대부분 무슨 근로소득이 되냐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같은 신고 안 하죠. 일용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소득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알바를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그러면 그 소득은 여러분이 벌어들인 적이 있었고 그 세금이 어떻게 세금으로 신고 납부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와닿죠.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쫙 이제 법인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안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 세 개 중에서 만약에 요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이 됐다. 그 다음에 취업이 돼가지고 실무에서 일하게 됐다. 근데 내가 세무 쪽에 일을 하게 됐다.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입사했는데 너무 똑똑하게 생긴 거야. 그럼 법인세 공부한 것 같아. 재경관리사가 있대. 그럼 법인세 신고하라고 처음부터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못 시켜요. 법인세는 실무자도 못해요. 대부분 외부 감사를 통해서 세무 조정을 거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게 돼요. 회사에서 오래 일해도요. 법인세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갔을 때 여러분이 막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세무회계 중엔 대부분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요 세 개의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일 많이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하게 되고 일을. 그래서 재경관리사 시험도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되게 양이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다른 세금보다는 그래도 범위를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나 이 수업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순서대로 무조건 책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걸 듣지 말고 다른 걸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세부터 저는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장을 보겠습니다. 첫 장 14페이지 보시면은 챕터 1 이제 조세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지 뭐 법인세를 얘기하든 뭐 부가세를 얘기하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세라고 하는 개념이 뭐고 그리고 조세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잠깐 볼 건데 살짝 본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끊기는 애매하니까 쭉 이어서 갈 거니까 듣다가 너무 힘들면 스톱하고 잠깐 쉬다가 또 들으시면 되잖아. 자, 그러면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동하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볼 때 제 얼굴을 크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볼 때 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래서 혼자 책이 없이 그냥 화면으로 공부할 때 책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읽으면서 강의하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온라인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웬만하면 지금 띄우면 설명드리는 거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서 밑줄 그을 건 긋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세가 뭐냐. 국가나 우리 여러분 자동차세 같은 거 어디다 내요? 재산세 어디서 날라와? 지로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디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서 날라오잖아요. 구청에서. 그럼 구청은 무슨 기관이에요? 국가단체예요? 지자체예요? 지자체죠? 그래서 조세가 뭐니 도대체?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조세가. 근데 그 조세라는 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비가 있어야지 뭐 수입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근데 과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면 그렇게 충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나 안 낼래요 말을 못해.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열거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그냥.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걷는 금전으로 걷는 대가. 세금을 우리가 이제 조세다 이렇게 불러요.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조세가 뭐냐. 그냥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거야. 누구한테 걷겠어요? 국민들한테 걷겠지. 근데 왜 걸어요?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급부는 없어. 법이 열거돼 있으니까.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들에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세라고 하는 특징을 하나씩 보는데 첫 번째가 과세를 누가 하니에 따라서 과세를 만약에 국가가 하니 그러면 이제 국세가 되는 거야 나중에. 근데 지자체가 걷어. 그러면은 그 세금은 어느 세목에 열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고 나는 무슨 세금을 내지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법을. 그런 세금들이 이제 지방세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과세하니 지자체가 과세하니 그래서 과세 주체를 가지고 세금을 구분하는데 그 두 기관이 걷는 세금을 우리는 이제 조세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조세라고 하는 범위 안에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같은 거 혹시 내거나 건강보험 같은 거 내면은
우리 막 그런 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막 그러잖아. 그것도 막 세금인 것처럼 느껴. 왜냐면 매달 매달 나가거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공과금의 형식인 거지 조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거 안에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에서 필요하기 위해서 걷는 각종 공과금의 형식들은 조세라고 구분하진 않죠. 근데 왠지 매달 매달 떼어가니까 왠지 세금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그런 것들이 공과금과 조세는 구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아 그냥 그렇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걷는 거구나. 근데 과세 주체가 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세는 과세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재정을 조달하려고. 수입을 조달하려고. 근데 그렇게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걷는 세금 중에서 내가 차를 잘못 주차했네. 그리고 딱지가 날라왔어. 과태료. 과태료도 지자체에 내긴 한다. 근데 지자체에 내지만 그건 과태료의 성격이고 공과금의 형식이지. 그걸 또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잘못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니까. 그래서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까지는 조세라고 하는 범위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쉬운 얘기긴 한데 한번 정의는 할 필요가 있어. 시험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니까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세 법률주의를 같이 볼 건데 세금을 거둘 때 우리 국민들은 이 세금 내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 세금을 걷는 건가? 이건 세금 안 걷는 건가? 이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면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 했을 때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아리까리 하잖아. 그래서 모든 세금은 법이 열거돼 있어.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과세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는 나에게 부과하고 나는 또 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게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라고 하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세금은 내가 막 세금을 안 내가지고 지금 한 100만 원 정도가 막 체납이 돼 있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내가 노트북 되게 좋은 게 있다. 노트북이 한 200만 원 정도 돼. 시가가. 노트북을 세금 대신 내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단 원칙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조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지 내가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볼펜 10자루를 막 모아. 그랬더니 한 2만 원 되는 것 같아. 볼펜으로 세금을 내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은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인 거야. 근데 이제 모든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원칙만 있으면 딱 원칙 하나만 딱 밀고 그냥 밀고 끌고 가면 되는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예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근데 예외가 있대. 그 예외를 제가 이제 화살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외 중에 딱 두 가지의 세금은 물납할 수 있어.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그 세금 중에 우리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묶어가지고 상증세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상속세랑 증여세의 차이가 뭐예요? 상속세랑 증여세의 느낌이 딱 어때? 세금의 느낌이. 기쁘지 않아? 하여튼 뭔가 받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누군가가 내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막 주는 거야. 주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주면 상속받은 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나에게 받아. 나한테 줘. 그거는 증여받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그걸 물려준 거야.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막 땅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받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받았어. 막 20억이 넘어. 한 50억 돼. 그러면은 그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상속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때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전 납부하래. 근데 나는 땅을 받았을 뿐이지 돈은 1도 없다. 나는 대학생이고 소득 활동은 없어. 근데 땅만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물납을 허용해요. 땅 중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게 세금으로 낼 수는 있어. 그렇게 그런 경우 하나랑 상속만 가능해요.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되고 예전에 물납이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납을 할 수 있는 세금은 2개뿐이 안 남아서 2개뿐이. 그게 상속세.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집하고 건물은 되게 많은데 돈은 없는 거야. 막 임대사업이 아니고 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해요. 그래서
상속세하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 요 두 가지의 세금에 해당하면 물납을 허용해 주는데 지금 여기 책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적혀 있는 이유가 국세를 얘기하고자 해서 지금 재산세를 명시하지 않은 거고 요 두 가지의 세목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해요. 근데 그 많은 세금 중에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세금이. 근데 그 24개 중에 2개 빼고는 다 금전납부가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시험 보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주관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안도감이 있어요. 근데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동그라미.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것도 동그라미. 그 예외는 요 두 가지의 세금은 물납을 허용하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국가가 걷어가야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물납을 허용하게 하는 게 되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에 세금을 대신하여 냈대. 아니면 토지를 낸 거야. 받긴 받았어. 근데 그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데 그때 시가랑 팔았을 때 시가랑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시가만큼의 가치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처분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냥 앉아있으면 처분이 되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국가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물납을 허용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건 금전납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조세라고 하는 우리 국가든 지자체가 걷어가는 모든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세금을 둘 다 이제 100만 원을 낸 거야. A하고 B하고 둘 다 100만 원씩의 세금을 냈어. 근데 얘하고 얘가 이제 같이 A하고 B하고 둘 다 똑같이 1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둘이 받아들이는 어떤 혜택,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지만 세금을 낸 것만큼 내가 국가로부터 모든 똑같은 혜택을 받냐, 차별 대우를 받냐, 그렇지는 않아. 제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랑 여러분은 지금 세금을 만약에 안 낸다. 난 소득 활동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강의를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소득자는 아니에요. 저도. 예를 들어 0이다. 나는 세금을 1도 안 낸다. 얘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은 국가가 여러 가지의 제도에서 이 재정을 가지고 뭔가 뭐 도로를 깔아가지고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밤에 어두워지면은 걸어다니기가 힘드니까 뭐 가로등을 막 이렇게 만든다거나 할 때 세금 안 낸 사람이 지나가니까 가로등에 불을 끄고 세금 안 낸 사람이 자전거를 타니까 도로를 울퉁불퉁한 곳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 차별 대우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세라는 건 반대급부 없이 걷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혜택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낸 사람, 없어서 낸 사람 차별 대우 없어요. 누구나 보장받는 거예요. 그 조세라고 하는 게 조달되면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해요. 그리고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해서 이 사람은 아우 좋은 대우를 해줘야지. 얘는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대우를 좀 덜 해줘야지. 이렇게 반대급부를 개별적인 보상을 비례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수수료 낸 것만큼 얘가 나에게 잘 대우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해줄 때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뭔가 보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세는 그렇지 않다. 차별이 없다. 일반적인 보상을 준다, 제공한다라고 해서 조세는 일반 보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만큼 뭔가 나에게도 대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는 틀린 말인 거예요.